이전 강의에서는 제가 강정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정사양의 효과와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임신돈 사료 급여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초기와 말기 사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초기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기 사료 사진에 보이는 이 책자는 2005년 네덜란드 와게닝 대학에서 출판된 저널의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는 여러 논문들이 존재하는데요. 임신돈 초기 사료 관련된 하나의 논문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교배 후 3에서 5일째에 황체의 프로게스테론 분비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사료를 늘려주게 되면 오히려 프로게스테론 분비 능력을 감소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게스테론 분비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배 후 3에서 5일 이 시점에 사료를 제한급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교배 후 7일부터는 황체가 이제 능력치가 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료의 급여량에 따라서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임신 초기에 사료를 제한급여를 해야지 이렇게 배아 착상률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랜드레이스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임신 0일부터 28일까지 사료 급여량을 두 개로 다르게 적용한 실험입니다. 보시면 2.8kg와 1.5kg 사료 급여량을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요. 오히려 2.8kg로 사료를 더 많이 급여한 랜드레이스 후보군에서 임신 6일 시점과 9일 시점에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10일째 배란된 배아 수는 2.4개, 그 다음에 배아의 생존율은 15%가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임신 초기에 사료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게 사료를 준 그룹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논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경우는 임신 5일째 프로게스테론 농도와 임신 35일째 배아 생존율 사이의 관계를 실험한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신 5일째 프로게스테론 농도와 임신 35일째 배아 생존율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임신 5일째 설사 사료를 많이 줘서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낮춘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임신 35일째는 배아 생존율에 영향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사료에 대한 마지막 논문을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요. 이 논문은 임신 3일부터 32일까지 사료량과 아미노산 함량을 다르게 적용한 실험입니다. 임신 3일부터 32일까지 첫 번째 그룹은 사료를 2.5kg를 급여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사료량은 2.5kg로 그대로 급여하되 아미노산의 함량을 30%를 증가시켰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사료 자체를 30%를 증량한 3.25kg를 급여를 하였습니다. 총산을 봤더니 각각 13.2두, 13.6두, 그리고 15.2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임신 초기에 사료를 증량한 것이 오히려 총산이 가장 높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교배 성적이 좋은 농장들은 총산이 높고 또 이유두수가 높아집니다. 이유두수가 높게 되면 당연히 포유기간 체중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유 시점에 모돈의 체형은 마른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돈들은 포유 임신 초기에 사료량을 증량해서 모돈의 체형을 회복을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래야만이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양승혁 수의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혹시 다비육종에서도 번식 성적이 좋은 농장들에서 이렇게 임신 초기에 사료량을 많이 급여하는 농장이 사례가 있나요? 대부분 농장에서 경산돈에 대해서는 임신 초기 사료량을 최대한 많이 줘서 체형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장에서 이제 일정 사료량을 계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후보돈에 대해서는 임신 초기에 사료량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니고요. 이 경산돈에 한해서는 임신 초기에 사료량을 많이 줘서 체형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후보돈의 경우는 뭐 반대의 결과들도 존재합니다. 임신 초기 사료를 많이 줬더니 오히려 배아 착상률이나 산자수가 떨어진다는 내용도 있고요. 덴브레드 홈페이지에 나오는 매뉴얼에도 후보돈에는 임신 초기에 사료를 제한급여하는 것을 권장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조합원 농장에 덴브레드 모돈을 후보돈을 순종을 수입해서 자체 개량하고 있는 농장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농장은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랜드레이스 순종과 요쿠쇼 순종을 들여와서 현재 자체적으로 F1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일산, 이산, 삼산의 모돈들이 자체 선발한 F1들의 모돈들로 구성이 된 농장인데요. 이 농장의 일산, 이산, 삼산의 평균의 총산이 17.7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의 사료 프로그램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면 임신 1일부터 8일까지 경산도는 4.5kg의 사료를 주고요. 후보도는 3.8kg의 사료를 줍니다. 또 임신 8일부터 30일까지는 조금 사료량을 감량시킨 경산도는 4kg, 후보도는 3.2kg의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농장보다 사실 많은 임신 초기 사료량을 급여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 이산, 삼산 평균 총산이 17.7두로 굉장히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유 모돈의 체형을 고려해서 임신 초기에 사료량을 증량한 체형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번식성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말기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농장에서 임신 말기에 사료를 증량을 합니다. 사료를 증량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자손의 생시 체중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논문의 자료인데요. 마지막 임신 3주 21일 동안 모돈의 사료량을 0.9kg 증량을 했더니 태어나는 자손들의 평균 생시 체중이 28g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임신 말기에 사료량을 증량했기 때문에 모돈의 사료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생시 체중이 28g 증가함으로써 이후 출하까지 이 자손에 섭취하는 사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의 경제적인 이득과 실을 따져봤더니 MSI 25두라는 기준이고 환율 1달러 1,200원이라고 했을 때 모돈 두당 8,357원의 경제적 이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시체중 28g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28g의 증가가 엄청난 농장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말기에 정말로 사료를 증량해서 했을 때 정말로 무조건 자손의 생시체중이 증가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인데요. 후보돈을 대상으로 임신 90일부터 112일까지 사료량을 4개로 다르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8kg, 그다음에 500g 증량한 2.3kg, 그다음에 2.8kg, 3.3kg까지 이렇게 급여를 하고 번식 분만 성적을 추적해 봤더니 총산 실산의 차이가 없었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생시 체중도 역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해당 산차뿐만이 아니라 이후하고 그 다음 산차 교배 성적에서도 역시 산자수와 생시 체중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농장의 위생도와 임신 말기 사료량이 생시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위생도에 따라서 크게 고위생 환경과 표준 위생 환경 2개로 나눴고요. 또 각각 위생 환경에 따라서 임신 86일부터 112일까지 3.3kg와 2.3kg 사료를 다르게 급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손의 생시 체중을 추적해 보았더니 평균 생시 체중의 차이가 없었고요. 역시 편차에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또 중요한 1kg 미만의 체미돈 발생 비율 역시
3.3kg 급여한 그룹과 2.3kg를 급여한 그룹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기의 사료를 증량하는 것이 자손의 생시체중에 도움이 줄 수는 있지만 사료를 무조건 증량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손의 생시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임신 말기에 분만 모돈의 체형으로 완성이 된 상태에서 자손의 생시체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료를 증량하는 것은 오히려 모돈을 과비시키고 모돈이 과비가 되면 분만 과정에 난산을 유발해 사산이 증가해 실산자 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논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신 109일 말기 시점에 모돈의 등지방을 측정을 했고요. 또 16mm 이하부터 25mm 이상까지 6개의 등지방을 나누어서 그룹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돈들의 분만 성적을 추적해 보았더니 오히려 임신 109일에 등지방이 높은 그룹들이 생시체중도 작았고요. 이후체중도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임신 말기에 사료 섭취량이 많았기 때문에 포유돈 사료 섭취량이 더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임신 말기에 자손의 생시체중 향상을 위해서 사료를 증량하려면 반드시 모돈의 체형 상태를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양승혁 수의사님께 하나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혹시 다비육종에서도 임신 말기에 사료를 꼭 증량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농장의 사례가 존재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돈도 포함해서 경산돈까지 대부분 말기 사료량을 증량시켜준 농장이 대부분이요. 몇몇 농장 정도가 뭐 중기 사료량을 그대로 가져가는 농장들도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그런 농장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임신돈 사료 그리고 말기 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돼지는 생물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 사료를 무조건 증량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말기 사료를 증량해도 생시체중에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농장의 상황에 맞게 또 모돈의 체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양 관리를 실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만 전 사료 급여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